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중국이 흑연 수출을 봉쇄했을 때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배터리의 심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국의 산업은 끝났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은 흑연 대신 바나듐이라는 새로운 해답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버린 산업 폐기물 속에서 말이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원 빈곤국이라던 나라가 이젠 기술로 자원을 만들어내는 나라, 자원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결국 자원으로 세상을 통제하던 강대국들이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과 두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단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반도체로 미국을 멈추게 하고 배터리로 중국의 숨통을 끊고 철학으로 세계의 시장을 다시 쓴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단 3일이면 무릎 꿇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릎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인 도널드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오랜 경력 동안 국가 위험을 분석해왔고 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했죠. 한국 반도체에 강하게 관세를 때리겠다고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책상 위로 긴급 분석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맨 먼저 들어왔고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으며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들도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한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모델을 돌렸습니다. GSR의 최첨단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지난 오랜 세월 쌓아온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어 있었죠. 일본의 플라자 합의도, 중국의 무역 전쟁도 모두 이 시스템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한국의 즉각적 협상 개시 예측, 부제는 관세 압박에 따른 반도체 산업 붕괴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바로 백악관 상황실로 전송됐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72시간, 딱 사흘이면 될 거라 확신했죠. 첫날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했어요. 아무런 성명도 없었고 협상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내부 조율 중이겠구나. 곧 움직일 거야.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엔비디아가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다는 거였죠. 저는 황급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엔비디아가 관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대놓고 백악관 정책에 제동을 건 거였어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다.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퀄컴에서 비슷한 성명을 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도 움직였다는 소식이었어요. 내부 로비가 시작됐다는 정보였죠. 저는 급히 추가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TSMC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였어요. 그동안 미국과 전 세계 빅테크 물량의 70% 이상을 독점하던 곳이었죠.
애플도 엔비디아도 퀄컴도 모두 이곳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미국 공장 투자로 누적 적자가 2조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산 과부하로 수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품질 문제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카드를 계속 흔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군사훈련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고 미국 국방부도 비상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모델이 놓친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TSMC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3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테슬라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삼성과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였어요. 역대급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졌어요. IBM도 삼성과 추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구글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쪽으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세라는 압력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적에게 총을 겨눈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에 연결된 산소호흡기를 끊으려 한 거였어요. 정치가 기술을 이긴다. 이건 지난 100년간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규칙을 만들고 약한 자는 따른다. 그게 세상의 질서였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그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힘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필수 기술은 그 자체가 힘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99.8%라고 적힌 그 숫자를요.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던졌어요. 20년 경력,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제 모델이 완벽하게 빗나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했어요. 대체 뭘 놓쳤을까? 제 모델은 관세라는 압력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도 분석했어요.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도 검토했죠. 하지만 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이미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 있었다는 걸요. 미국 기업들이 삼성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은 품질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단가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미국은 혁신으로 산업을 주도했죠. 그럼 한국은 뭘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필수품이 되는 것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제가 아니라 필수제로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데이터가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실패 보고서, 사유, 미확인 변수 발견, 한국 기술의 본질적 가치 재평가 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제 모델이 한국 앞에서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독 한국만 이런 위치에 올라섰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데이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한국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말이죠.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번엔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한다는 발표였죠. 저는 즉시 파헤쳐봤습니다. 흑연 공급망 데이터를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번엔 틀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건 물리학이었거든요. 자원 없는 국가는 자원 있는 국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였죠. 한국 배터리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LG, 삼성, SK, 세계를 이끄는 3대 배터리 기업이 모두 한국에 있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흑연이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원료였어요. 그런데 그 흑연의 7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델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코드 레드. 한국 배터리 산업 3개월 내 생산 마비 예측이었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엔 자신 있었어요. 제 모델은 자원 전쟁을 수십 번 분석했었습니다. 석유 충격도, 히토류 분쟁도 모두 예측했었죠. 자원은 속이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이기고 없는 자가 지는 게 법칙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 위기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다. 백악관에도 보냈고 주요 자본국 정부들에도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에 동의했어요. 이번엔 확실하다고 한국은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3개월이요. 아니, 사실 한 달이면 충분할 거라 봤어요.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면 한국 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선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협상 요청도 없었고 패닉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겠지.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 동료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CES라는 전시회 소식을 들고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였죠. 한국 기업이 뭔가 발표한다는 정보였어요. 배터리 관련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지금 상황에 무슨 발표를 한다는 건지 비록 궁금하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재고 확보 방안이나 대체 공급처 발표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라스베이거스 현장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나듐이요? 흑연이 아니라요. 저는 급히 기술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25% 저렴하다는 거예요. 수명은 20년 이상이라고 했고 충전 속도는 초고속이라고 적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리튬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열폭주였거든요.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나듐은 그럴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흑연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죠. 흑연이 필요 없다고요. 그럼 중국의 수출 통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공급망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공급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였죠. 저는 급히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바나듐이 대체 뭔지, 어디서 나는 건지 알아야 했거든요. 자료가 나왔어요. 바나듐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생산국은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정도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결국 또 다른 자원 의존 아닌가?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겨진 정보가 있었거든요. 한국 땅에도 바나듐이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확인된 곳만 700만 톤이라고 했습니다. 700만 톤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국내 생산만으로 100년은 사용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도였어요. 중국산 바나듐 순도는 0.5%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0.8에서 1%라는 거예요. 더 높았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대체 공급망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원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주변국들이 자원 무기화로 압박할 때 대부분의 나라는 굴복하거나 협상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어요. 한국은 자원 빈곤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었죠. 그래서 항상 취약하다고 평가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다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 빈곡을 약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동기로 만들었던 겁니다. 없으면 만든다. 의존하면 위험하니 독립한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어땠죠? 일본도 자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품질로 승부했죠. 기술은 뛰어났지만 원료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인류 자원 대국입니다. 희토류도 흑연도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무기로 쓸 수 있었죠. 미국과 유럽 자본국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기술과 자본으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돈으로 사거나 영향력으로 통제하거나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럼 한국은 뭐였을까요? 기술도 만들고 자원도 찾아내고 심지어 독립까지 이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CES 현장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한국 기업 부스 앞에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고 했죠. 비록 작은 나라지만 비록 자원이 없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처럼요. 저는 제 두 번째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 3개월 내 마비라고 적힌 그 예측을요.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틀 연속이었어요. 이틀 연속 제 모델이 한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번, 배터리에서 또 한 번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반도체에서 그들은 필수제가 되는 전략을 썼습니다. 배터리에서 그들은 자립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두 번 모두 제 예측을 완벽하게 빗나갔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산업 전략 재분석, 부제는 자원 빈곤에서 기술 독립으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일본은 못했고 중국도 안 했는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이렇게 극복해낼까요? 데이터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뭔가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세 번째가 올 거라는 예감이요. 세 번째가 올 거라던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이건 제가 상상도 못한 방향에서 왔던 겁니다. 그날은 새벽 3시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발신지는 뉴욕 지사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대기업 수십조 원 규모 계약 보류. 보류요. 취소도 아니고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뭔가 협상 문제겠지 싶었어요. 가격이나 납기 같은 조건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죠. 첫 문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약 보류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협력 예정 시설의 안전관리 미비 및 하청 근로자 근무 환경 부적격.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요. 안전관리요. 하청 근로자 환경이요.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어요. 계약 규모는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지연 하루단 기회비용은 50억 원 정도로 추산됐죠. 협상 재개까지 최소 3주는 걸릴 것 같았어요. ROI를 계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7%. 이건 경제학 교과서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경영학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십조를 하청 직원 때문에 미룬다고요.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미국 협력사 측은 당황했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안전 문제라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기업은 계약서에 펜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같은 시기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땠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중국 기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였어요. 검토 시간이 적혀 있었죠. 3시간 만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검토 항목을 봤어요. 단가, 납기, 수익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로 환경은요? 없었어요. 안전관리는요? 검토 항목에 없었죠. 일본 기업도 확인했습니다. 한 주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법무 검토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조항을 꼼꼼히 따졌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윤리적 검토는요? 역시 없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어요. 환경 규제는 까다롭게 봤지만 협력사 근로자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효율을 따지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국만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어쩌면 협상 전략이 아니냐고, 가격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은 아니냐고요. 하지만 후속 보고서를 보고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격 협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오직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만 요구했다고 했죠. 저는 과거 사례를 뒤졌습니다. 혹시 이런 선례가 있었나 싶어서요.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수십조 규모를 윤리 문제로 보류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관련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기업이 굴복할 거라 예상했죠. 결국 데이터와 숫자 앞에선 모두가 무릎 꿇으니까요. 그런데 굴복한 건 반대편이었습니다. 미국 협력사가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하청 근로자 복지도 대폭 개선했다고 했죠. 그제야 한국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어요. 가격은 처음 제시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추가 요구도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고 싶으면 우리 방식을 따르라는 메시지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어땠었나요? 일본은 품질로 찬란함을 빛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의 철학은 제품에만 머물렀죠. 중국은요? 중국은 효율이 전부였습니다. 빠르게, 싸게, 많이, 그게 그들의 공식이었어요. 근로자의 행복은 지표에 없었죠. 미국과 유럽은 어떤가요? 그들은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봤습니다. 분기 실적이 중요했고 주가가 곧 성공의 척도였어요. 협력사 직원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죠. 그럼 한국은 뭐였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십조를 미뤘다가 아무 추가 이익 없이 계약했어요. 숫자로는 완벽한 손해였죠. 하지만 뭔가 얻은 게 있었습니다. 이름이요. 신뢰요. 그들은 숫자 대신 철학을 택했고 효율 대신 사람을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반도체와 전자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곳이었죠. 매출은 수백조 원 규모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경영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는 평가였어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거였어요. 기자가 물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이 뭐냐고요. 대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익보다 믿음, 숫자보다 사람.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수십조를 걸고 지키는 원칙이라는 걸 말이죠. 비슷한 시기 다른 보고서도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 얘기였어요. 역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라고 했어요. 3시간 만에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고 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소식이었습니다. 그 연구 책임자는 더 큰 프로젝트로 옮겼다고 했어요. 승진이었죠. 빠른 의사결정이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어땠을까요? 성공적인 계약서 한 장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철학은 없었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죠. 저는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중국 기업이 이겼어요. 효율로 따지면 한국은 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중국 책임자는 프로젝트를 떠났지만 한국 기업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승진을 받았고 하나는 존경을 받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승진은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존경은 기업에 남는다는 걸요. 숫자는 한 분기를 채우지만 철학은 100년을 간다는 걸 말이죠. 제 모델엔 효율만 있었습니다. ROI, 수익률, 성장률, 모든 게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다른 지표가 있었던 겁니다. 근로자의 안전, 협력사의 환경, 하청 직원의 행복, 그게 그들의 지표였어요. 제 계산기엔 입력되지 않는 값들이었죠. 저는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한국 기업의 비효율적 의사결정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윤리 경영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제목이 틀렸습니다. 관점이 틀렸어요. 이건 비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효율이었어요. 이건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투자였죠. 100년을 내다본 투자였던 겁니다. 저는 제목을 고쳤습니다. 숫자가 설명할 수 없는 것. 부재는 한국 기업 철학의 경제적 가치였어요. 창밖이 밝은 아침 햇살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3번 실패했어요.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그리고 지금 윤리에서요. 3번 모두 제 모델은 틀렸습니다. 아니, 제 모델이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품질로 세계를 움직였어요. 중국은 단가로 시장을 잡았죠. 미국은 혁신으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엇으로 싸우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사람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으로요. 신념으로 말이죠. 이건 제가 분석해온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이건 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패턴이었어요.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분석 재검토, 기술도, 자립도, 윤리도 모두 하나의 철학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철학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 모델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반격을 맞을 거라는 예감뿐이었어요. 3번의 실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모델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이번엔 숫자만 보지 않기로 했죠. 그들의 패턴을 읽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그들은 필수제가 됐어요. 배터리에서 그들은 자립했죠. 윤리에서 그들은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3번 모두 제 예측을 뒤집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들은 다른 경계선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뉴스가 떴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국을 압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투자였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한국이 굴복할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쓸 거예요. 새로운 모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동료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일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와 씨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트럼프 뒤에 있는 진짜 힘을 공략할 거예요. 백악관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를요. 동료는 코웃음을 쳤죠. 그게 가능하냐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본과 직거래한다고요. 그건 외교적 금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할 겁니다. 금기를 깨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유엔 총회 참석차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정을 추적했어요. 백악관 면담 일정이 있는지 확인했죠. 없었습니다. 트럼프와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날까요? 저는 뉴욕 일정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블랙록 본사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죠. 블랙록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였습니다. 운용 자산이 7천조 원이 넘었어요. 이건 웬만한 국가 국내 총생산보다 큰 규모였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대통령을 건너뛰고 자본의 심장으로 직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백악관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월스트리트 VIP 룸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회의가 열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블랙록 최고 경영자와 한국 관계자가 만났다고 했어요. 몇 시간 동안 협상이 이어졌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허브 MOU 체결,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 인공지능 거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추가 투자 규모는 수조 원 단위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압박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큰 투자를 블랙록에서 받아낸 겁니다. 압박이 투자로 바뀌었어요. 위협이 기회가 됐죠. 트럼프의 요구는 공중에 떠 있었지만 블랙록의 자본은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짠 판에서 싸우지 않았죠. 우리 판 자체를 무시하고 새 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치가 아니라 자본, 소음이 아니라 본질, 그들은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시끄러웠어요. 트럼프는 연설을 했죠. 하지만 블랙록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돈은 조용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패턴이구나. 기술로 힘을 이기고, 자립으로 약점을 없애고, 철학으로 효율을 넘어서고 이제 전략으로 판을 바꾸고 있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세 모델이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 주일 후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문직 취업 비자였죠. 고급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는 통로였습니다. GSR 내부에서도 찬성했어요. 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죠. 중국 같은 경쟁국에 인재가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세 모델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건 자충수가 될 거라고, 한국이 이걸 역이용할 거라고 말했죠. 며칠 후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인재 유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최고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인재 이동 지도를 켜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인도 출신 인공지능 박사가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비자가 거부됐다고 했어요. 대신 한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죠. 중동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대신 판교를 택했다고 했어요.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유럽 젊은 연구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문턱이 높아지자 아시아의 중심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미국으로 향하던 화살표들이 대거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술 패권의 이동이었죠. 우리는 문을 잠갔습니다. 기술 보호라는 명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문 앞에서 환영 파티를 열었죠. 우리가 버린 인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은 인재 유입을 막았습니다. 보호에 성공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인재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는 벽을 쌓았는데 그들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방어했는데 그들은 공격했어요. 똑같은 정책이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역이용할 수 있냐고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사무실은 텅텅 비어가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는 인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재 이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의 이동이었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들, 신기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고민했죠. 한국의 리드, 부재는 자본과 인재를 동시에 잡다였습니다. 그들은 블랙록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H-1B 정책으로 두뇌를 수확했죠. 트럼프의 압박은 둘 다 한국에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10년 후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중심일까요? 아니면 판교가 새로운 중심이 될까요? 제 새 모델은 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 패권이 이동하고 있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죠. 일본은 한때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품질에만 머물렀죠. 중국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으로만 승부했어요. 질적 혁명은 일으키지 못했죠. 미국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재도 자본도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걸 가져가고 있었어요. 기술도, 자립도, 철학도, 전략도, 돈도, 두뇌도 말이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은 위협이다였습니다. 4번의 사건을 정리했죠. 반도체로 힘을 이겼고, 배터리로 약점을 없앴고, 윤리로 효율을 넘어섰고, 전략으로 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본과 인재까지 손에 넣고 있었어요. 이건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쟁자였어요. 가장 무서운 경쟁자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도 못했고, 중국도 못했고, 유럽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시아의 중심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경고다. 우리는 돈을 잃었고 두뇌를 잃었고 미래를 잃고 있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내일 GSR 최종 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진실은 말해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진실이라 해도 말이죠.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 폭풍은 그보다 더 거세게 휘몰아쳤죠. 4번의 실패였습니다.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윤리에서, 협상에서요. 제 모든 데이터가 한국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번째 관세 보고서였어요. 트럼프가 100% 관세를 때렸을 때 작성한 거였죠. 99.8% 굴복 확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글씨였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관세가 한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엔비디아가 무릎 꿇었고 테슬라가 계약서를 들고 달려갔죠.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봤습니다. 중국 흑연 수출 통제 분석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 3개월 내 마비라고 예측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바나듐으로 답했습니다. 게다가 700만 톤을 땅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자원 빈곤이라던 나라가 자원 독립을 이뤄냈던 겁니다. 세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수십조 계약건이었어요. ROI-67%라고 계산했었죠. 경제학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결정을 내렸죠. 하청 직원의 안전을 택했습니다. 수십조보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 기업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이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죠. 최고 경영자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이재용 회장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인터뷰 기록이 있었죠. 기자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경영 철학이 뭐냐고요. 답변이 적혀 있었어요. 이익보다 믿음이라고, 효율보다 사람이라고, 그게 지켜야 할 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말뿐이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수십조를 걸고 지키는 원칙이었다는 걸 말이죠. 네 번째 보고서를 폈습니다. 블랙록 직거래와 인재 역유입 분석이었어요. 이건 제 새 모델로 예측한 거였죠.
처음으로 맞았던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맞췄다고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제 새 모델이 보여준 미래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자본과 인재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블랙록의 7천조 원이 한국으로 향했고 세계 최고 두뇌들이 판교를 택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도 국회의사당도 모두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저 불빛에 있지 않다는 걸요. 돈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는 곳에, 인재가 있는 곳에 진짜 지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지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다를까요?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움직일까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었어요. 품질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하지만 그들은 플라자 합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중국은 어땠나요? 중국은 거대했어요. 하지만 무역전쟁에서 결국 후퇴했죠. 미국의 압박 앞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요. 그들도 선진국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지배력 아래 있었죠.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독립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다를까요? 저는 4번의 사건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려 했어요. 반도체에서 그들은 대체 불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에서 그들은 자립했어요. 윤리에서 그들은 철학을 보여줬죠. 협상에서 그들은 판을 바꿨습니다. 4가지 모두 달라 보였지만 하나로 연결됐어요. 근본이 같았던 겁니다. 그들은 의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기술에서 독립하고 자원에서 독립하고 효율이라는 지향에서도 독립하고 정치적 압박에서도 독립하려 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지요? 이건 주권이었습니다. 경제적 주권, 기술적 주권, 정신적 주권이었어요. 삼성이 수십조를 걸고 지킨 것도, 배터리 기업들이 바나듐을 개발한 것도, 정부가 블랙록과 직거래한 것도 모두 같은 근본에서 나왔던 겁니다.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성이었죠. 이건 한 기업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민 전체의 정신이었어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검색했어요. 전쟁을 겪었다고 나왔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였죠. 자원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향하는 기술 강국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식민지도 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속국도 되지 않았죠. 스스로 일어섰던 겁니다. 저는 이재용 회장 인터뷰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익보다 믿음이라던 그 말을요. 이게 개인의 철학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국민이 걸어온 길이었던 겁니다.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역사, 굴복하지 않고 성장했던 경험, 그게 기업 경영에도, 정부 정책에도, 기술 개발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폭풍우가 그치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제 안에서도 뭔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4번의 실패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초상화였습니다. 기술로 독립하고 자원으로 자립하고 철학으로 차별화하고 전략으로 주도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최종 보고서, 한국은 위협이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했어요. 아무리 충격적이라 해도 말이죠. 서론을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라는 변수가 미국 패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상수다. 본론을 정리했어요. 4가지 사건을 하나씩 설명했죠. 반도체의 교훈, 배터리의 교훈, 윤리의 교훈, 협상의 교훈을요. 그리고 근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
경제적 주권에 대한 집착,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자립 의지를 적었어요.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독립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경쟁자의 부상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것은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자 경고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 대가는 이미 치르기 시작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코리아 리포트 최종본이었어요. 내일 GSR 최종 이사회에서 발표할 자료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순간이었어요. 제 오만이 부서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 시간이었죠. 창밖은 이제 완전히 개었습니다. 별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저 별 같구나. 작지만 밝고 멀지만 선명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고 말이죠. 내일이면 워싱턴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제 보고서가 그들의 안일함을 깨울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관세로 압박했지만 오히려 기회를 줬고 자원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독립을 도왔고 인재를 막으려 했지만 수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이제 남은 건 발표뿐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제 책상 위엔 4권의 실패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움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필요했던 수업료였던 겁니다. 비쌌지만 값진 교훈이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GSR 최종 이사회였어요. 챕터 1의 그 회의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어요. 앞엔 이사진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제 긴급보고 요청이 있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이 떴어요. 제목은 코리아 리포트, 최종 분석이었죠. 여러분, 저는 지난 2달간 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요. 처음엔 작은 변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건 가장 치명적인 상수라는 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관세 전쟁과 반도체였죠. 트럼프가 100% 관세를 때렸을 때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요. 저도 99.8% 확률로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릎 꿇었고 테슬라가 수십조 계약을 들고 달려갔죠.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대체 불가능한 필수제였던 겁니다. TSMC가 무너지고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구조가 됐었죠. 두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중국의 흑연 무기화와 바나듐 배터리였어요. 중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3개월 내 마비될 거라고요. 자원은 물리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바나듐으로 답했습니다. 기존보다 25% 저렴하고 20년 이상 쓸 수 있고 화재 위험도 없는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자원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7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었죠. 순도도 중국보다 높았어요. 자원 빈곤이라던 나라가 자원 독립을 이뤄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도전이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십조 계약 보류 사건이었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이 수십조 원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하청 근로자 안전 문제였어요. ROI-67%, 경제학적으론 자살 행위였죠. 하지만 그들은 했습니다. 상대 기업이 전면 개편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무 추가 이익 없이 계약했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어요. 우리 방식을 따르라는 메시지였죠.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빠르게 계약했습니다. 일본은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유럽은 법무만 검토했죠. 하지만 한국만 사람을 봤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싸우고 있었어요. 네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블랙록 직거래와 인재 역유입이었죠. 트럼프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했을 때 한국은 백악관을 건너뛰었습니다. 7천조 원을 굴리는 블랙록으로 직행했어요. 결과는 AI 허브 MOU와 수조 원 투자였습니다. 압박이 투자로 바뀌었죠.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 인공지능 거점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인재였습니다. 미국이 H-1B 비자를 100배 올렸을 때 한국은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판교로 향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문을 잠갔는데 그들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방어했는데 그들은 공격했어요. 흐름을 바꾸는 전략이었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청중을 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드러난 패턴이에요. 기술로 독립하고 자원으로 자립하고 철학으로 차별화하고 전략으로 판을 바꾸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미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10년 후 예측이었죠.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인재 이동 추세를 보면 한국행이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어요. 반면 미국행은 15% 감소 중입니다. 수치는 더 충격적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난 5년간 20% 상승했어요. TSMC는 10% 하락했죠. 배터리는요. 한국 3사가 글로벌 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나듐 기술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갈 거예요. 10년 후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 시뮬레이션은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실리콘밸리는 판교를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아시아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기술 진보의 중심축이 바뀌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들어왔죠. 케인,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선다는 표현은 틀렸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으로 통제하려 했어요. 그들은 독립하려 했죠. 우리는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지켰어요. 우리는 핵무기와 군사력으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철학으로 영향력을 키웠어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던 겁니다. 새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역사였어요.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전쟁을 겪었고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1인당 소득 100달러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식민지도 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죠. 이게 그들의 문화적 유산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정신, 자립하는 의지, 이게 기업 경영에도, 정부 정책에도, 국민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요. 단결의 힘이었죠. 그래서 삼성은 수십조를 걸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은 자원 독립을 이뤘어요. 그래서 정부는 블랙록과 직거래했죠.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예상을 뒤엎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관세로 압박하면 더 강해지고 자원으로 통제하려 하면 독립하고 인재를 막으면 오히려 수확합니다. 한국을 동맹이라는 낡은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 모델을 넘어섰어요.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소평가했던 책임을요. 최종 슬라이드였습니다.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결론, 한국은 위협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GSR 이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케인, 당신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했소.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맙소사 우리는 괴물을 키웠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랐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라이벌 마일스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케인, 당신 말이 맞았소. 한국은 숫자로 잴 수 없는 나라였소. 내가 틀렸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틀렸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내겠소. 국방부에도 재무부에도요. 모두가 알아야 하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돈도 잃었고, 두뇌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어요. 흐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하오. 이대로 둘 순 없지 않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선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4권의 실패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했던 과정이었죠. 비싸지만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넥스트 스텝, 한국 이후의 세계였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보는 멈추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순 없다는 거였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교훈을 주었다. 의존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을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석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을 적으로 보지 말고 배울 대상으로 봐야 했죠.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어요. 저는 알았죠. 그게 한국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걸요. 작지만 밝고 멀지만 선명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원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나라. 압박을 받으면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판을 짜는 나라. 효율보다 사람을 택하고 손익보다 철학을 지키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업의 성공담이나 정부의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정신, 오래된 뿌리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강한 자가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강함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의존하지 않는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때론 숫자가 아닌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데이터가 아닌 철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를 놀라게 만든 나라. 그 나라의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들은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